야, 군발이. 그 애송이 같은 낯짝 좀 봐라. 너 군대 갔냐? 아니면 캠핑 갔냐? 날카롭고 기름진 목소리가 늦은 밤 국밥집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붐비지는 않았지만 하루의 노동을 마친 지친 영혼들이 뜨끈한 국물에 고단함을 달래던 소박한 공간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가게 하는 뽀얀 김과 짭짤한 육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구석자리에 홀로 앉은 김민준 이병은 그 조롱 섞인 목소리에 어깨를 움찔했다. 첫 휴가를 나와 터미널로 향하기 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잠시 들른 참이었다. 아직 몸에 다 붙지도 않은 살짝 큼지막한 전투복이 그가 훈련소를 갓 벗어난 신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시야에는 깍두기 그릇과 뜨거운 뚝배기 뿐이었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마치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듯했다. 방금 그를 조롱한 무리는 3명이었다. 술에 잔뜩 취해 붉어진 얼굴,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어지럽게 번진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거만한 태도. 그들은 방금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온 참이었다. 대장격으로 보이는 마코라 불리는 마강철이 김이병의 테이블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약자를 향한 비열한 즐거움이 번뜩이고 있었다. 요즘 군대는 뭐 핸드폰도 쓴다며 아주 좋아졌어. 우리 때는 말이야. 뼈가 사갔다고. 안 그래? 얘들아, 그의 일행들이 저속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김이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은 인내였다.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라는 조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거의 식어버린 국물을 한 숟갈 억지로 떠넣었다. 바로 그 순간 마강철의 두툼한 손이 김이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이, 후배님, 선배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군기가 빠졌네. 숟가락이 뚝배기 안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몇몇 손님들이 불안한 듯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이내 자신들의 그릇으로 고개를 돌렸다. 엮이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가게의 가장 안쪽 어두운 조명 아래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안경을 낀 채 두꺼운 하드커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의 이름은 박이슬이었다. 그녀는 시끄러운 소란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녀의 시선은 페이지의 활자가 아닌 가게 입구의 거울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마강철 일당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김이병을 괴롭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강철의 일행 중 하나가 김이병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요즘 군인들은 머리도 기르네. 이거 뭐 쫄면 사리도 아니고. 김이병은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굳게 말아쥐었다. 전투복에 묻은 얼룩보다 더 진한 수치심이 얼굴로 몰렸다. 그는 일어서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야, 마코, 쟤 좀 봐. 울겠다. 울겠어. 일당이 다시 낄낄거렸다. 마강철은 과장된 몸짓으로 김이병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꼬마야, 군인이 그렇게 약해 빠져서 나라 지키겠냐. 차라리
그 군복 벗고 엄마 젖이나 더 먹어. 모욕적인 언사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현대 군인을 온실 속 화초, 세금 도둑이라 칭하며 조롱의 수위를 높여갔다. 김이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임무 수행 중인 군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대답은 오히려 마강철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오호. 임무, 무슨 임무, 국밥 처먹는 임무. 하하. 마강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뚝배기가 크게 흔들리며 국물이 넘쳤다. 가게 주인인 할머니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외쳤다. 손님들, 제발, 다른 손님들 계십니다. 시끄러워. 할망구 장사하기 싫어. 마강철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다시 주방으로 몸을 숨겼다. 가게 안의 공기는 이제 공포로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 두어 명은 아예 돈을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제 이 공간에는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들만이 남았다. 김이병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그가 고작 동네 건달 3명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탁. 마강철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가게 구석의 박이슬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자가 자신들의 흥을 깼다는 사실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 책 읽는데 방해됐수. 근데 어쩌나. 우린 이제 시작인데. 이슬은 책을 덮고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강철 일당과 김이병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는 약간 지쳐 보이는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다. 마강철은 그녀의 무표정한 반응에 되려 흥미가 동했다. 왜? 아줌마도 한잔하게. 아니면 저 군바리 꼬마 애인이라도 되시나. 일당이 다시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이슬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전투복, 대한민국 육군의 정식 군복입니다. 국가의 상징이죠. 그녀의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고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마강철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상징 그게 뭐 어쨌다고. 그는 여자의 잘난 체하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테이블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다. 아줌마,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이슬은 여전히 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그 상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어조는 오히려 마강철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여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이게 진짜 아줌마가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마강철이 손을 들어 여자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는 여자가 겁에 질려 움츠러들거나 최소한 비명을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기 직전 여자의 시선이 책에서 마강철의 눈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의 이동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지적인 피곤함이 서려 있던 눈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극한의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날카롭고 차가운 강철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빛도 아니었고 분노에 찬 피해자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무력화하기 직전에 완벽하게 통제된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마강철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님을 어렴풋이 감지했을 뿐이다. 이슬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안도 없었다. 그녀는 마강철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이병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을 조롱하던 건달들과 그 앞에 선 수수한 여성의 대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강철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각은 곧 끓어오르는 불쾌감과 자존심으로 뒤덮였다. 고작 여자 하나. 그것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중년 여자의 눈빛에 자신이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비틀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뭐야, 아줌마, 꿀이라도 발라놨어.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쫄기라도 할 줄 알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다. 이 분위기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야 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약한 상대를 다시 짓밟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박이슬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김민준 이병을 다시 마주했다. 이슬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우리 군바리 후배님, 식사하셔야지. 국물이 다 식었네. 마강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김이병의 테이블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마치 중심을 잃은 척 자신의 육중한 엉덩이로 테이블 모서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어이쿠 뚝배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고 뜨거운 국물과 건더기가 김이병의 바지 위로 쏟아졌다. 아! 뜨거. 김이병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깨끗하게 다려 입었던 전투복 바지가 얼룩덜룩하게 젖어들었고 허벅지에서는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멸감이었다. 마강철과 그 일당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이거 세탁비 줘야 하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이병의 굳게 담은 입술이 터져 나왔다. 사과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훈련병의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마강철을 노려보았다. 마강철의 웃음이 멎었다. 감히 군바리 따위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그가 김이병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치는 순간 거기까지 하시죠. 방금 전보다 더 낮고 더 강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박이슬이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어느새 마강철과 김이병의 정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김이병을 등 뒤로 보호하듯 마강철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작았지만 마치 거대한 강철 방패처럼 느껴졌다. 당신들은 지금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주취소란.
기물 파손, 그리고 현역 군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번지기 전에 조용히 떠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강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책이나 읽던 평범한 여자. 심지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법을 운운하며 경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끓는 점을 넘어섰다. 아줌마.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남자들 일이야. 당신 같은 여편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그는 과장되게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여기서 설치고 다녀 쥐뿔도 모르면서. 아니면 남편이라도 없어서 외로우신가. 저속한 성적 모욕이 섞인 말이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이제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주방 구석에서 가게 주인 할머니가 수화기를 든 채 떨고 있었지만 차마 112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저 건달들이 보복이라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강철의 조롱에도 박이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마강초를 뚫어지라 응시할 뿐이었다. 그 고요함이 마강철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때 마강철의 옆에 서 있던 젊은 부하가 객기를 부렸다. 그는 대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장님, 저런 미친 여자는 그냥. 그는 이죽거리며 손을 뻗어 박이슬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꺼져. 아줌마 맞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디서 끼어들어. 그것은 성인 남성이 체중을 실어 민. 분명한 폭력이었다. 김미병은 아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저 여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게 주인 할머니도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이슬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단 1cm도 밀려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부하가 마치 단단한 벽을 민 것처럼 자신의 어깨가 아픈 듯 인상을 썼다. 뭐야. 부하의 눈이 당황과 불신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밀었다고 생각했다. 술에 취했지만 힘 조절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 왜소해 보이는 중년 여자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처럼 그의 힘을 모조리 흡수해 버렸다. 박이슬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민 부하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두머리인 마강철의 눈동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무리의 핵심을 파악했고 목표를 고정한 상태였다. 부하의 도발 따위는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다. 부하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그 뒤에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여자. 이 모든 것을 본 마강철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자신의 부하가 여자 하나 제대로 밀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여전히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술 기운과 분노로 눈이 뒤집힌 마강철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번쩍 들었다. 미는 것이 아니었다. 두꺼운 손바닥이 이슬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김민준 이병이 공포와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소리치며 앞으로 뛰어들려 했다. 비록 훈련병 신분이었지만 민간인이, 그것도 자신을 보호하려던 여성이 눈앞에서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훈련받지 않은 채 그저 허둥댈 뿐이었고 마강철의 소나기는 너무나도 빨랐다. 가게 안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낄낄거리던 부하들의 웃음이 멎었다. 겁에 질린 김이병의 외침.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여전히 미동도 없이 마강철의 폭력적인 손길을 마주하고 있는 박이슬의 고요한 눈동자. 마강철의 손바닥이 이슬의 얼굴에 닿기 직전. 찰나의 순간. 마강철의 손바닥이 박이슬의 뺨을 향해 궤적을 그리며 날아들던 바로 그 찰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늘어지는 듯했다. 김민준 이병의 절박한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폭력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찰나는 박이슬에게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대신 콱 하는 무언가가 강철 같은 집게에 붙잡히는 소리가 울렸다. 마강철의 손은 이슬의 뺨에 닿지 못했다. 그의 손목은 허공에서 그녀의 뺨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춰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여자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마강철의 육중한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마강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고통은 뒤늦게 찾아왔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력이 그의 손목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히 잡은 것이 아니었다. 손목의 가장 취약한 관절과 신경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제압하는 완벽한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마치 거대한 바이스 브이아이스에 물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술기운에 팽창했던 자신감과 분노는 순간적으로 밀려온 격통에 씻겨 내려갔다. 그는 손을 빼내려 팔을 비틀었지만 여자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마치 그의 팔에 용접이라도 된 듯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가게 안은 일순정적으로 휩싸였다. 낄낄거리던 두 명의 부하도 겁에 질려있던 김이병도 모두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저 왜소한 여자가 동네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건달 중 하나인 마강철을 저렇게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강철은 고통과 함께 밀려오는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다. 그는 반대쪽 손으로 여자를 밀치려 했지만 이슬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잡은 손목을 살짝 비트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가볍게 쳤다. 간단한 두 번의 움직임.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크악 마강철의 몸이 중심을 잃고 꺾였다. 그의 팔 전체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각도로 비틀렸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다. 이슬이 그를 누르는 힘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힘과 무게 중심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과 제압을 이끌어내는 고도로 숙련된 유술 요주스이었다. 놔. 이 미친년아. 마강철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듯 내뱉었다. 이슬은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정확히는 붙잡고 있던 손을 던져버렸다. 마강철은 제어되지 않는 자신의 팔과 함께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는 불타는 듯한 손목을 감싸쥐고 이슬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당혹감과 함께 맹렬한 살기가 어렸다. 하하. 그가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부하들 앞에서 당한 굴욕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했다. 2년 봐라, 운동 좀 했네. 그래 봤자
계집은 계집이야.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현이랑 저 군바리 새끼 둘 다 조져버려. 하지만 두 부하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 대장이 단 일격에 제압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강철처럼 술에 취하지 않았기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운동 좀 한 수준이 아니었다. 마강철은 부하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했다. 이 새끼들이. 그는 자신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와 저 군바리 때문이었다. 그의 뒤틀린 분노는 이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상대 김민준 이병에게로 다시 향했다. 그래, 이 꼬마 새끼 때문에 시작된 거지. 그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김이병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김이병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박이슬이 그들 사이에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마강철은 이번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쌍년아,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이 새끼 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니까. 그는 김이병의 바로 코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니년이 그렇게 아끼는 애인이냐? 이 꼬마 군바리가 그렇게 좋았어. 그는 박이슬을 곁눈질하며 김이병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내 애인 덕분에 너는 오늘 뒤지게 맞겠다. 억울하지. 상관 없는 분입니다. 김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었다. 상관이 없어. 마강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당한 굴욕을 이 병사에게 몇 배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했다. 상관이 있든 없든 너는 이 군복 때문에 좆된 거야. 내가 말했지. 이딴 거적대기가 뭐라고. 그리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마강철은 김이병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전투복 상의를 잡아챘다. 이게 얼마짜리냐고 물었잖아. 개새끼야. 우두둑. 천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김이병의 전투복, 가슴팍.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명찰과 그의 이름표가 붙어 있던 부분이 마강철의 소나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뜯겨져 나갔다. 단추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또르르 굴러갔다. 김이병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훈련소에서 지급받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의 자부심이자 국가 그 자체였다. 그것이 지금 술 취한 건달의 손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었다. 정적.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술에 취한 건달들의 고함도, 김이병의 거친 숨소리도, 바깥의 자동차 소리도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이슬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방금 전까지 마강철을 제압했던 차갑고 단단했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은 변해 있었다. 지성인의 모습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통제된 분노나 냉철한 판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상태였다. 수십 년간 적진의 한복판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오직 임무 완수와 적 제거만을 위해 단련되어 온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천천히 찢어진 군복 조각을 들고 희희낙낙하는 마강철에게로 향했다. 마강철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박이슬을 쳐다보았다. 왜? 뭘 봐? 이년아.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박이슬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게 경고하던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긁어 올리는 듯한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살기사치가 담겨 있었다. 가게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강철과 두 부하는 동시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많은 싸움을 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기백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분노한 여자의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뭐, 어쩔 건데. 마강철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주먹을 고쳐 쥐었다. 그는 이슬의 기세에 눌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 내년이 진짜 죽고 싶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이슬의 몸이 움직였다. 마강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육중한 주먹이 박이슬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술기운과 분노가 실린 빗맞아도 뼈가 부러질 듯한 맹렬한 공격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감히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 여자를 아예 끝장내버릴 생각이었다. 김민준 이병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주먹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박이슬의 몸은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쪽으로, 위험천만한 그 사각지대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마강철은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순간적으로 중심이 쏠렸다. 그 찰나의 빈틈, 박이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왼손이 마강철의 휘두른 팔꿈치 관절을 밑에서 위로 쳐올렸고 오른손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결과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무자비했다. 컥. 마강철의 입에서 비명이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슬은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그대로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며 비틀었다. 우드득하는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이 뒤틀리는 불길한 소리가 가게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마강철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맥없이 무너졌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쿵. 육중한 몸이 식당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박이슬은 그가 바닥에 완전히 닿기 직전에 그의 팔을 다시 낚아채 그의 등 뒤로 꺾어 올렸다. 완벽한 암바, 관절 꺾기 기술이었다. 마강철은 바닥에 배를 대고 처참하게 엎드린 채 등 뒤로 꺾인 팔의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아악. 팔팔 부러져. 이 미친년아. 박이슬은 그의 등 위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그를 완벽하게 제압한 자세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 손으로는 거구의 남자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호흡은 조금 전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흥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냉철함만이 감돌았다. 두 명의 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대장이 동네를 주름잡던 마코가 저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던 중년 여자에게 단 몇 초 만에 곤죽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술기운은 공포와 함께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건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김민준 이병 역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찢어진 전투복의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여자의 움직임. 그것은 그가 훈련소에서 영상으로만 보았던 특수부대원들의 시범과도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저것은 오직 살상과 제압만을 위해 존재하는 진짜 기술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박이슬이 움직였다. 그녀는 여전히 한 손과 무릎으로 마강철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다른 손을 천천히 자신의 트렌치코트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그 여유로운 동작은 바닥에 엎드린 마강철에게는 더 큰 공포로, 서 있는 두 명의 부하에게는 절대적인 경고로 다가왔다. 그녀가 꺼낸 것은 지갑이나 휴대폰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한 금속 재질의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이었다. 케이스 앞면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와 봉황이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강철의 얼굴 앞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서 있는 김민준 이병을 향했다. 김이병. 그녀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김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병 김민준. 이슬은 그 금속 신분증을 김이병의 발치, 방금 마강철이 뜯어낸 찢어진 전투복 조각이 떨어진 바로 그 옆으로 던졌다. 쨍그랑. 신분증이 바닥의 타일을 긁으며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정적을 깨는 망치 소리처럼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그거 확인해. 명령이었다. 김민준 이병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신분증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에 감촉이 떨리는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다. 신분증 중앙에는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그러나 지금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의 증명사진이 밝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의 심장을 멎게 할 듯한 글자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소속 대한민국 육군. 계급 준장. 성명 박이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대한민국 육군. 그의 눈이 마지막 두 글자에서 멈췄다. 준장. 준장. 장성, 정심. 군대의 별이었다. 김민준 이병의 뇌가 정지했다. 준장별 여군 장성, 눈앞에 이 평범한 중년 여자가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금속 신분증은 차가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신분증 속의 사진과 지금 자신의 등 뒤에서 괴물을 제압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 순간 훈련소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군인은 계급과 명령으로 산다. 김이병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이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로봇처럼 찢어진 전투복 차림 그대로 신분증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발 뒤꿈치가 탁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충성 이병 김민준 현 시간부로.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하게 박이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준장.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던 마강철은 그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그는 건달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했기에 준장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 사단장급, 하늘의 별, 장군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술집에서 시비를 건 여자가, 책이나 읽던 평범한 아줌마가 현역 육군 장성이었다고. 그는 자신의 찢어진 군복을 모욕하고 현역 병사를 폭행하고 그리고 현역 장성을 폭행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었다. 민간인이 군인을, 그것도 장성을 상대로 저지른 군형법상의 중범죄였다. 마강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사색이 되었다. 꺾인 팔의 고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건달들의 욕설과 술주정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한 사람의 압도적인 권위와 계급으로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준장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달은 두 명의 부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박이슬은 마침내 마강철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아니, 경멸스럽다는 듯이 바닥에 집어던졌다. 마강철은 나뒹굴며 꺾인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이슬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마강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처음의 그 고요함,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군복 조각을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준장.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온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대장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두 명의 부하는 그 단어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별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일상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하늘 같은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공포가 그들의 척추를 타고 내렸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곧 현실을 부정하는 맹렬한 분노로 변질되었다. 구라야. 둘 중 더 젊어 보이는 부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전현이 사기치는 거라고 저런 아줌마가 어떻게 장군이야. 신분증 위조한 거다. 이 씨발.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꼬일 대로 꼬여 있었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 장군이라면 자신들은 지금 현역 장성을 폭행하려 했고 그 부하를 모욕했다. 이것은 단순한 술집 난동이 아니라 군사재판감이었다. 돌아갈 다리는 이미 불타버렸다. 이성을 잃은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난폭해지는 법이다. 죽여. 다른 부하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전현하고 저 군바리 새끼 둘 다 죽여버리고 튀는 거야. 어차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젊은 부하가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거칠게 낚아챘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병목을 잡은 그의 눈에 붉은 살기가 번뜩였다. 같이 죽자. 이 미친년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박이슬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 명은 깨진 병을, 다른 한 명은 맨주먹을 앞세우고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짐승의 돌진이었다. 김민준 이병은 공포에 질려 위험합니다라고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박이슬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방어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마강철과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두 명의 부하, 그리고 등 뒤에 김, 이병 사이에 서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완벽한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돌진해 오는 두 사람의 어깨, 무릎, 그리고
손에 든 무기를 정확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것은 깨진 병을 든 젊은 부하였다. 그는 이성을 잃고 뾰족하게 깨진 병의 날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무작정 휘둘렀다. 주거 궤적은 컸고 절박했으며 그래서 치명적으로 보였다. 녹색 유리 조각이 가게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섬뜩한 빛을 반사했다. 박이슬의 첫 번째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공격의 안쪽으로 반보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연기처럼 상대가 예측한 타격 지점에서 미끄러지듯 벗어났다. 깨진 병은 그녀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스치지도 못하고 허공을 갈랐다. 팔을 최대로 뻗은 부하의 몸이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 바로 그 찰나 박이슬의 왼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편 손날 쇼더, 이 병을 쥔 부하의 팔꿈치 안쪽. 척골 신경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하고 깊숙하게 찔러 들어갔다. 비명조차 되지 못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격통과 함께 감각이 사라졌다.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렸다. 소주병이 땡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고통과 당혹감에 휩싸여 자신의 마비된 팔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박이슬은 그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파고들었던 몸을 회전시키며 반대쪽 팔꿈치를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퍽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는 툭 하는 가벼운 소리였다. 그것은 살상을 위한 타격이 아니었다. 오직 무력화를 위한 완벽하게 제어된 일격이었다. 부하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혔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마치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즉시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부하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앞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멈추는 대신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머리를 숙이고 어깨로 그녀를 들이받을 기세였다. 그것은 기술이 없는 오직 분노와 체중만을 실은 단순 무식한 돌진이었다. 박이슬은 그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황소의 돌진을 피하는 투우사처럼 왼쪽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축을 틀었다. 부하의 육중한 몸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그녀의 오른쪽 정강이가 낮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발목이 아닌 단단하게 단련된 정강이 뼈가 달려드는 부하의 왼쪽 무릎 바깥쪽 비골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퍼석하는 근육과 신경이 지식여지는 소리가 났다. 크헉 부하의 왼쪽 다리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의 상체는 여전히 앞으로 돌진하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쏠려 있었다.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로 그 순간 박이슬의 주먹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팔을 크게 휘두르는 주먹이 아니었다. 마치 1인치 펀치처럼 그녀의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힘이 응축되어 짧고 폭발적으로 그의 명치 민지를 가격했다. 워드이 이번에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부하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단숨에 빠져나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흐, 흡흡, 끝. 그는 목을 부여잡고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다 결국 자신의 동료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할 뿐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난동을 부리던 공간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한 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다른 한 명은 숨을 헐떡이며 무력화되었으며 그리고 우두머리는 마강철은 이 모든 광경을 바닥에 엎드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30초, 아니 1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자신의 부하 2명이 저 여자에 의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저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압이었다. 그의 뇌는 이제야 저 여자가 진짜임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준장, 장군, 특수부대 출신일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닐 것이다. 저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 그의 모든 자존심을 집어삼켰다. 그는 꺾인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남아있는 멀쩡한 팔과 2 다리를 이용해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마치 벌레처럼 그는 가게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애처로운 구걸이 새어나왔다. 그는 감히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김민준 이병은 그 처참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고 군복을 찢던 저 거대한 폭력이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며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저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었다. 그는 손에 쥔 준장 박이슬의 신분증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마강철이 가게 문턱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있을 때였다. 터벅, 터벅. 느릿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마강기철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더 빨리 기어가려 했지만 부러진 팔이 그의 속도를 늦췄다. 발걸음 소리가 그의 바로 뒤에서 멈췄다. 마강철은 숨을 멈췄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이슬은 바닥을 기는 남자를 무감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도 연민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의 마지막 단계를 확인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밟아야 할 목표를 정확히 확인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구두굽을 들었다. 그리고는 마강철이 바닥을 짚고 기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그의 멀쩡한 오른손 등 위로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정확하게 내려찍었다. 그것은 발로 차는 폭력적인 동작이 아니었다. 지그시 누르는, 그래서 더욱 끔찍하고 무자비한 압박이었다. 우드득. 마강철의 손등에서 여러 개의 중수골 손등뼈이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마강철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2 팔을 모두 잃은 고통에 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쳤다. 눈물과 콧물, 침이 범벅이 되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박이슬은 자신의 구두에 묻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털어내듯
발을 한번 바닥에 문지르고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마강철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강철의 비명 소리를 뚫고 그의 귓속에 파고들었다. 그 손이 감히 군복을 찢었지. 마강철의 처절한 비명이 가게 안에 탁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양손이 모두 쓸모없게 되었다는 극심한 고통과 눈앞의 여자가 장군이라는 비현실적인 공포가 뒤섞인 짐승의 단말마였다. 바닥을 뒹굴며 눈물과 침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분 전 김민준 이병을 조롱하던 오만한 건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이슬은 그 광경을 무감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트렌치코트 자락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강철에 찢어진 군복 조각을 줍지도 김 이병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치 방금 귀찮은 벌레를 처리한 사람처럼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이슬이 112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다. 김민준 이병 역시 이제 경찰이 와서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마강철조차도 부서진 손목의 고통 속에서 경찰을 떠올렸다. 경찰이라면 어떻게든 변호사를. 하지만 박이슬이 누른 번호는 112가 아니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저장된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뚜루르 하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칼처럼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군기가 바짝 든 잠기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특수전 사령부 상황실, 당직사관. 박이슬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책을 읽던 그 지적인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어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나 박이슬 준장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당직 사관이 그녀의 목소리와 신분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이내 더욱 긴장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충성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 시간부로 헌병대 출동 바란다. 박이슬은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며 마치 보고서를 읽듯 말했다. 위치는? 그녀는 가게 벽에 붙은 주소를 정확히 읊었다. 터미널 인근 국밥집.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요약했다. 현역 장병 모욕 및 폭행, 상관 폭행 시도, 현행범 3명, 현장에서 전원 제압 완료. 제압 완료 말씀이십니까? 당직 사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실렸다. 그렇다. 사지 멀쩡한 놈 하나, 의식 불명 하나, 그리고 주범은 양쪽 손목 골절상, 의료 지원도 함께 보낼 것.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마치 장기말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 같았다. 최대한 신속하게 5분 내로 도착하도록. 이상. 그녀는 당직 사관의 복명복창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5분 내로. 그것은 요청이 아닌 사령부 직속 헌병대를 향한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그 전화 통화는 김민준 이병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특수전 사령부라는 단어를 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그가 훈련소에서 우러러보던 전설로만 듣던 그 부대. 그리고 눈앞의 여성은 그 부대의 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신분증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통화는 바닥에서 신음하던 마강철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귀에 특전사와 헌병대라는 단어가 꽂혔다. 경찰이 아니었다. 112가 아니었다. 동네 파출소가 아니었다. 군대. 그것도 가장 무섭다는 특전사 소속의 군사 경찰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단어들을 듣고 나서야 뼛속까지 깨달았다. 민간인이 현역 군인을 폭행하는 것도 중죄지만 현역 장성을, 그것도 특전사령부의 장성을 폭행하려 했다. 이것은 민간법이 아니었다. 군형법이 적용될 것이다. 자신이 동네에서 쌓아 올린 모든 인맥, 변호사, 그 어떤 것도 군사 법정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의 인생은 방금 저 여자의 전화 한 통으로 끝장났다. 안 돼. 헌병은 안 돼. 마강철은 부러진 손목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을 기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제발 경찰에 넘겨주십시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부서지고 오직 생존을 위한 비굴한 애원만이 남았다. 박이슬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김이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김이병, 신분증, 이리 줘. 김이병은 로봇처럼 걸어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으며 김이병의 찢어진 전투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감정의 동요가 스쳤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자네 잘못이 아냐. 상처는 없나? 괜찮습니다. 김이병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쏟아진 국물에 허벅지가 조금 데었지만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가게 주인 할머니 박이슬이 주방을 향해 말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기물 파손된 것과 저 병사 식대까지 모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군인들이 올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상황 수습하러 오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예에 발랐지만 그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가게 안은 다시 마강철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소동을 피해 도망쳤던 손님 몇몇이,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가게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멀리서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마코 일당 아니야. 3명이 다 쓰러져 있어. 저 여자가 혼자서 말도 안 돼. 저 여자 그냥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는데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박이슬의 번개 같은 제압 장면은 찍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를 찍고 있었다. 바닥에서 피와 눈물을 쏟으며 기는 건달 우두머리와 그 옆에 쓰러진 부하 2명 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며 찢어진 군복의 병사 앞에 서 있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 그 지독한 대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내일 아침 인터넷을 뒤집어 놓을 특전사 여장군 전설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4분 15초가 지났을 때 끼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둔탁하고 묵직한 군용 차량의 급정거 소리가
가게 앞에 아스팔트를 긁었다. 뒤이어 여러 명의 발이 완벽하게 통제된 박자로 지면에 내딛는 소리가 들렸다. 할스, 쿵, 쿵, 쿵. 그것은 구경꾼들을 순식간에 양옆으로 갈라놓았다. 가게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술에 취한 건달이 아니었다. 검은색 베레모, 방탄조끼와 각종 장구류로 무장한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춘 헌병 MP들이었다. 그들의 복장에는 특전사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절도 있었다. 헌병들은 가게 안의 처참한 광경을 신속하게 스캔했다. 쓰러진 민간인 셋, 차렷 자세로 서 있는 현역 병사 하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들을 호출한 준장. 팀을 이끄는 헌병대위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1초면 충분했다. 그는 김민준 이병이 손에 쥐려다 놓친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전투복의 명찰 조각을 보았다. 그리고 박이슬의 얼굴을 확인했다. 비록 사복 차림이었지만 사령부에서 사진으로 수없이 보았던 전설적인 여장군의 얼굴이었다. 헌병 대위의 등이 칼처럼 펴졌다. 그는 박이슬을 향해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외침과 동시에 그를 따라 들어온 모든 헌병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붙였다. 착 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 박이슬 준장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대위 강철호, 그것은 확인이었다. 구경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군대가 공식적으로 이 여성의 신분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마강철은 그 우렁찬 경례 소리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충성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 박이슬 준장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대위 강철호 대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와 그의 대원들이 취하는 완벽한 거수 경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선언이었다. 구경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들은 지금 역사의 한 장면, 혹은 전설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이슬은 가볍게 목례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대위의 눈을 정확히 마주했다. 강대위, 수고 많군.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지휘관의 평온함을 되찾아 있었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건달을 가리켰다. 저 3명,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 대위가 손짓하자 대기하던 헌병대원들이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부하와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다른 부하에게로 신속하게 다가갔다.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찰칵 소리를 내며 그들의 손목을 결박했다. 헌병 대원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한 대원이 의식을 잃은 자의 목을 짚어보며 보고했다. 의식 소실, 호흡 및 맥박은 정상입니다. 즉시 후송 필요합니다. 강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대기 중인 의무병에게 인계해 들것 가져와. 그때 바닥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마강철이 헌병의 거친 손길에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검은 베레모와 헌병이라는 선명한 견장이었다. 현실감이 그의 부서진 손목에서 오는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뇌리를 파고들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군대였다. 아, 안 돼. 헌병은 안 돼.
그는 공포에 질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몸을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두 팔이 모두 부러진 그는 바닥을 기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불렀던 존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정말 누군지 몰라 뵙고.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애원했다. 제발 경찰서로, 동네 파출소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변상하고 싹싹 빌겠습니다. 네. 그의 비굴한 애원은 불과 몇 분 전 김민준 이병의 군복을 찢으며 포효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구경꾼들은 그 처참한 몰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김민준 이병은 찢어진 군복을 움켜쥔 채 그저 굳어 있을 뿐이었다. 강철호 대위가 마강철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일으키려던 순간 박이슬이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강 대위는 동작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박이슬은 천천히 마강철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구두를 신은 채로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살짝 굽혔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안에는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오물을 처리하는 듯한 냉철한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내 놈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강철의 귓속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이 군복을 모욕했다. 그녀는 마강철이 찢어낸 바닥에 떨어진 김이병의 명찰 조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 병사가 입고 있는 이 나라의 명예와 상징인 군복을 찢었어. 그녀는 마강철의 으스러진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현역 군인을 조롱하고 폭행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놈은 네가 저지른 짓의 무게를 모르는군.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마강철은 그저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박이슬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서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놈이 말한 세금 도둑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 놈이 캠핑이라고 조롱한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녀는 일어서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내 놈의 그 오만함을 반성할 시간은 민간인 교도소가 아니라 군사 교도소에서 아주 길게 주어질 것이다. 내 놈의 남은 인생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 안 돼. 안 돼의 마강철이 절규했다. 강대위. 연행해. 강대위가 신호하자. 헌병 두 명이 마강철의 양팔 이미 부러진을 붙잡고 그를 질질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내 팔 뼈가 부딪히는 고통에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끄러워 현역 장성폭행 미수범이다. 얌전히 따라와. 헌병들은 마강철과 의식을 잃어 들것에 실린 부하, 그리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나머지 부하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구경꾼들은 홍해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특전사 헌병대의 위압적인 모습과 그들에게 끌려나가는 비참한 건달들의 모습은 완벽한 사이다 장면을 연출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 순찰차 한 대가 헌병대 군용 차량 뒤에 급정거했다. 가게 앞에 소란을 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관 2명이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입니까?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 젊은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무장한 헌병대원들, 쓰러져서 끌려나가는 민간인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구경꾼들. 강철호 대위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헌병 신분증을 경찰관들 앞에 내밀었다.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입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저희가 현장 인계받겠습니다. 예, 아니. 하지만 저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관할이. 젊은 경찰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무리 헌병이라도 민간인 사건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강 대위는 말없이 가게 입구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두 경찰관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찢어진 군복을 입은 어린 병사와 함께 서 있었다. 강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이시다. 경찰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요? 박이슬 준장님.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시다. 강 대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 민간인들이 김민준 이병을 폭행하고 군복을 모욕했으며 저분 박 준장님을 폭행하려 했습니다. 준장님이요. 젊은 경찰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나이 든 경찰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치 폭력이 아니었다. 군 최고 지휘관 중 하나가 연루된 군사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는 중대 사건이었다. 관할 그런 것은 이 준장이라는 계급 앞에서 무의미했다. 두 경찰관은 거의 반사적으로 가게 입구를 향해 뻣뻣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사복 차림의 박이슬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수고하십니다. 박이슬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나이든 경찰관이 강 대위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현장 기록이랑 증거물 전부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변 교통 정리와 민간인 통제를 돕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인 역할을 즉각 찾아냈다. 강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 감사합니다. 모든 권한은 완벽하게 군으로 넘어갔다. 마강철과 그 일당은 헌병대 차량에 짐짝처럼 실렸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들의 신상 정보와 전과 기록, 그리고 그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정보가 국방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들의 사회적 죽음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바깥의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헌병대 군용 차량이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떠났고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도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현장을 촬영하던 구경꾼들도 헌병들과 경찰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통제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전쟁터와도 같았던 국밥집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늦은 밤의 정막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주방 입구에 기댄 채 넋이 나간 표정의 가게 주인 할머니, 그리고 찢어진 전투복 상의를 움켜쥔 채 여전히 부동 자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김민준 이병. 마지막으로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박이슬 준장. 김이병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은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공포, 굴욕, 안도, 그리고 지금은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도저히 실감할 수 없었다. 특수전 사령부, 여군 장성. 눈앞에서 벌어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제압.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때 박이슬이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가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강철 같은 기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건달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다시 처음 이 가게에서 책을 읽던 그 평범한 40대 여성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는 자애롭고 따뜻한 상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마저 어렸다. 이제 편히 쉬어. 나지막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따뜻한 배려였다. 김이병은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지만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하려 했었다. 아, 예. 다친 데는 없나? 박이슬이 그의 허벅지 쪽을 힐끗 보며 물었다. 아까 국물이 쏟아졌는데 데인 곳은 괜찮습니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허벅지가 조금 화끈거렸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전설적인 지휘관 앞에서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박이슬은 그의 굳은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의 손에 쥐어진 찢어진 명찰 조각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아팠을 텐데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 한마디에 김이병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수치심, 분노,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 박이슬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자네는 잘했어. 현역 군인으로서 끝까지 인내했고 불의에 맞서려 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찢어진 전투복 상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건 그냥 천조각이 아니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땀과 영혼이 깃든 상징이지. 그녀는 김이병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따뜻했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그 군복을 모욕하게 둬선 안 돼. 오늘처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항상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그 자체니까. 알겠나? 김이병. 김이병은 대답할 수 없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굴욕감 때문이 아닌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인해 울고 싶어졌다. 그는 자신이 왜 군대에 왔는지, 이 군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밤 이 작은 국밥집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찢어진 군복을 든 채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박이슬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이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래, 휴가 나왔다고 했지. 남은 휴가 즐겁게 보내고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그녀는 김이병에게서 몸을 돌려 여전히 주방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가게 주인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장군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겁에 질린 듯 허리를 굽히려 했다. 박이슬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특전사령부의 마크가 찍힌 군용 지갑이 아닌 꽃무늬 자수가 놓인 평범하고 낡은 여성용 지갑이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에 살벌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김이병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지럽힌 것도 다 치워야 할 텐데. 그녀는 쓰러진 테이블과 깨진 소주병 조각들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건 아까 저 병사가 쏟은 국밥 값이랑 새로 먹을 국밥 값입니다. 그녀는 김이병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깨진 술병 값이고요. 그녀는 돈을 몇 장 더 꺼내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건 가게 영업 방해한 값이랑 무엇보다 할머니 놀라게 해드린 죄송한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아닙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제가 뭘, 오히려 저 나쁜 놈들을, 아닙니다. 박이슬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저 병사, 밥 굶고 가면 안 됩니다. 따뜻한 국밥. 제일 맛있는 걸로 한 그릇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을 훔치며 주방으로 황급히 돌아갔다. 박이슬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에 옷깃을 여몄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고 조심히 들어가게. 그녀는 김이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김이병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준장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모셔다. 박이슬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다시 평범한 미소를 지었다. 됐어. 나도 버스 타러 가야지. 늦었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처음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하고 수수하게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김이병은 그녀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곧이어 할머니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들고 나왔다. 학생, 아니, 군인 양반, 밥 먹어. 제일 좋은 고기로만 넣었어. 김이병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찢어진 전투복을 옆에 고이 접어두고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갈 떠넣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조용히 뒤집혔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그 시작은 늦은 밤. 몇몇 커뮤니티에 올라온 짤막한 영상 클립 몇 개와 흥분한 목격담이었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다. 속보 어젯밤 터미널 국밥집. 군인 조롱하던 조폭들. 웬 아줌마한테 참교육 당한 썰. 처음 사람들은 흔한 술집 시비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분위기는 급변했다. 영상은 흐릿했고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지만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건장한 남성.
그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무력화된 또 다른 남성. 그리고 양손이 부러진 듯한 우두머리가 바닥을 기며 눈물 콧물로 애원하는 장면.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다음 장면이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수수한 트렌치코트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 그리고 몇 분 뒤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검은 군용 차량이 도착하고 특전사 마크가 선명한 검은 베레모에 헌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 헌병 대위가 그 여성을 향해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이는 장면.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쩔쩔매며 그 여성을 향해 똑같이 경례하는 장면. 저분 누구야? 댓글창은 초 단위로 불어났다. 헌병이 왜 와? 그것도 특전사 MP가 경찰이 헌병한테 쩔쩔매는 거 실화냐? 저 여자분. 정체가 뭐야? 영상 속에서 김민준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던 준장이라는 단어가 텍스트로 옮겨졌다. 들었어, 준장이래. 설마. 장군, 저 아줌마가. 이 영상은 보배드림. FM 코리아, DC 인사이드 등 남성 유저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SNS를 장악했다. 국밥집 여장군, 참교육 아줌마, 특전사 준장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석권했다. 언론사들의 전화가 국방부 대변인실로 빗발치기 시작했다.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였다. 그들은 헌병대의 복장, 강 대위의 경례 각도, 그리고 박이슬 준장이라는 누군가 영상에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름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 관련 매체나 내부 자료에 정통한 한 예비역이 결정적인 정보를 터뜨렸다. 그분 맞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박이슬 준장. 그 이름이 공개되자 판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이슬. 그녀는 그냥 여군 장성이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여성 최초로 육사 5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성 최초로 특전사 555 부대 팀장을 역임했으며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모든 특수훈련을 최고 성적으로 이수한 괴물. 수년 전 비공개로 진행된 해외 파병 작전에서 전설적인 공적을 세웠다는 소문. 비록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 주인공, 그녀의 별명은 고요한 강철이었다. 평소에는 책과 학문을 가까이 하며 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 작전이나 임무에 돌입하면 그 누구보다 차갑고 무자비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관. 그녀의 승진은 군 내부의 유리천장을 부순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남녀 부사관과 장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복을 입고 동네의 국밥집에서 군인을 조롱하던 건달들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열광했다. 한편 그 시각 마강철과 그 일당은 동네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차갑고 소독약 냄새만 가득한 모처의 군사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서진 팔과 갈비뼈의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그들을 찾아온 것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감정 없는 눈빛의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조사는 경찰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제 술 얼마나 마셨나 같은 가벼운 질문은 없었다. 수사관은 마강철의 앞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마강철, 5555년생, 폭행 전과 5범, 사기 5범, 불법 채권 추심 및 대부업법 위반. 마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이건. 수사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서류를 넘겼다. 어젯밤 귀관들은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민준을 상대로 군복 및 군인 모욕, 폭행 및 협박.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다음 죄목을 읽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장성 박이슬 준장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 미수 및 상관 모욕. 상관이요, 전 민간인입니다. 저 여자가 제 상관일 리가. 닥쳐. 수사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변했다. 군형법 제48조. 상관 폭행. 피적용자가 현역 군인일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어젯밤 귀관들의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중범죄다. 그는 마강철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귀관들은 이제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군사법원. 마강철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방부 법무실은 이 사건을 군 사기 진작 및 대군 신뢰도와 직결된 본보기 케이스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군검찰은 마강철 일당을 즉각 구속 기소했다. 그들의 죄목은 단순 폭행이 아닌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및 군용물, 군복, 손괴 등 군형법상의 가장 무거운 조항들이 적용되었다. 민간인이라도 군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특히 전시나 계엄하가 아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군사법원에 설 수 있다는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군검찰의 수사는 마강철의 개인 비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배후, 그들이 상납을 바치던 더 큰 규모의 불법 사채 조직과 유흥업소 연계망까지 파고들었다. 군 장성을 건드린 깡패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자 경찰과 검찰도 더 이상 그들을 비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군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들의 관할 구역을 정화하는 데 동참했다. 마강철이 찢어버린 작은 명찰 조각 하나가 그 도시의 거대한 범죄 카르텔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시작이 된 것이었다. 사회적 파장은 거대했다. 국밥집 여장군 사건은 단순한 사이다 가십을 넘어 사회적 담론의 중심이 되었다. 첫째는 군인을 향한 존중이었다. 요즘 군대는 핸드폰이나 쓴다며 비아냥대던 일부의 시선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찢어진 전투복을 입고도 꿋꿋이 서 있던 김이병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전국의 식당과 가게에서는 군 장병 할인을 넘어 군인 손님 무료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편견의 파괴였다. 박이슬 준장은 아줌마라는 단어에 담긴 낡은 편견을 박살냈다. 그녀는 힘이 나이나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단련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에게 숨겨진 영웅의 아이콘이 되었고 남성들에게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김민준 이병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그는 이미 부대 전체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휴가 마지막 날 어머니가 정성껏 꿰매주신 전투복을 받아들었다. 찢어졌던 가슴팍의 명찰은 그 어떤 새 전투복보다 더 단단하게 꿰매어져 있었다. 그는 그 전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훈련병 티를 갓벗은 어리숙한 모습은 사라지고
시련을 겪고 한 뼘 더 성장한 군인의 얼굴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박이슬 준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항상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그 자체니까.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폈다. 그의 눈에는 그날 밤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진짜 군인의 눈빛과 닮은 굳건한 자부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그날 밤의 피비린내와 비명은 잊힌 듯 터미널 근처의 작은 국밥집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고 특히 군복을 입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들은 이제 이 작은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 아닌 군인의 명예가 지켜진 성지 샌디 와도 같음을 알고 있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밥 한 그릇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 아래에는 김민준 이병이 휴가 복귀 전에 보낸 빳빳한 새 전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주방을 누볐다. 그녀는 갓 제대한 듯한 청년에게 깍두기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고생 많았어. 총각. 밥 든든히 먹고 가.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 밤의 공포 대신 자부심과 온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군복 입은 젊은이들을 보면 그저 든든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가게 구석의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단정한 목소리가 가게 안의 숟가락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국밥집 여장군 사건의 주범 마강철 일당에 대한 선고가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양팔에 깁스를 한 초라한 마강철의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비쳤다. 앵커는 계속해서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주치폭력이 아닌 군 기강과 국민의 대군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범 마강철에게는 군형법상 상관 폭행 미수, 군인 모욕, 특수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민간인임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공범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와 하는 낮은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15년. 일반 폭행 사건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그것이 바로 군형법의 무게였고 감히 장군의 권위와 군복의 명예에 도전한 자의 처참한 말로였다. 뉴스는 그들의 범죄 조직 또한 군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로 완전히 와해되었음을 알렸다. 통쾌하네. 아주 싹을 뽑아버렸구만. 한 예비역 손님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말했다. 평화는 그렇게 압도적인 정의의 힘으로 되찾아졌다. 그날 밤 박이슬이 휘두른 힘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집행이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딸랑하는 방울 소리가 울렸다. 할머니가 반사적으로 외쳤다. 어서 오세. 그녀의 말이 반쯤 끊겼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늠름한 전투복 차림의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앳된 훈련병이 아니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김민준 일병이었다. 어느새 첫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그는 이등병 계급장을 떼고 팔에 한 줄의 작대기가 선명한 일병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수치심과 공포에 떨던 신병이 아니었다.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차 있었으며 목소리는 단단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아이고, 자네가 그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이렇게 늠름해졌네. 그래. 밥은 밥 먹어야지. 김이병은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돈 내고 먹으러 왔습니다. 가장 비싼 특덕 국밥으로 주십시오. 그는 그날 밤 박이슬 준장이 앉았던 바로 그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로 하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평화로운 풍경, 자신과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들, 자신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민간인들. 이것이 그날 밤 그 여장군이 지켜낸 것이었다. 국밥이 나왔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그날 밤의 공포와 자신을 지켜준 강철 같은 눈빛, 그리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라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무게를 알았다. 한편 그 시각 사건의 중심이었던 박이슬 준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녀는 국방부 장관의 표창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사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을 달궜지만 그녀의 얼굴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특수전 사령부 기지 내에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도서관. 그곳은 화약 냄새 대신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박이슬은 그곳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작전지도 대신 두꺼운 철학 서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국밥집에서 읽던 바로 그 책을 다시 조용히 읽고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위압적인 장군 정복이 아닌 간편한 활동복 차림이었다.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지적인 학자의 모습이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젊은 여군 장교가 들어섰다. 갓 임관한 듯한 소희였다. 그녀는 책을 찾다가 구석에 앉은 박이슬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국밥집 여장군 사건 이후 박이슬 준장은 모든 여군들의 우상이자 전설이 되어 있었다. 특히 최근 그녀의 일화에 감명받아 특전사를 지원했다는 신임 장교였다. 소희는 숨을 흡하고 들이마셨다. 그녀는 전설을 마주한 팬처럼 떨렸지만 이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그녀는 박이슬의 책상 앞을 지나가게 되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존경심 가득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박이슬이 책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차갑지도 김이병을 대할 때처럼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후배 군인을 바라보는 선배의 고요하고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수고하네. 젊은 소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책을 찾아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웅을 만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이슬은 그 젊은 장교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저렇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다음 세대 군인들의 자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으로는 특전 부사관들이 함성을 지르며 훈련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백색 소음이었다. 강철은 그렇게 다시 고요한 일상 속에서 다음의 위기를 대비하며 조용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다. 나레이션 전환, 3인칭 시점 종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군인을 조롱한 조폭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여군 준장의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박이슬 준장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힘은 과시하는 목소리나 위협적인 문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규율과 약자를 보호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